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형법에서 국가적 법익,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해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그러한 부분을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형법은 총칙과 각칙으로 크게 나뉩니다. 이 개별 범죄를 규정하는 부분이 바로 각칙인데, 형법 각칙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를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제1장에서는 내란의 죄, 국가의 대내적인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제2장에서는 외환의 죄, 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보호하려는 이러한 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제1장과 제2장은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 가운데 아직 좀 더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두 개의 장에서 다루는 것이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보호형법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국가보호형법은 한간에서는 이제 민주화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보호형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이 좋다. 또 이것은 좀 기원을 따라 올라가 보면 독일의 나치 정권 시대에 아주 발달한 그러한 법 규율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것은 좀 시대에 맞춰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과거식 주권론에 바탕한 것이고, 형법만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법은 시스템이고 형법은 헌법 아래에 있고, 헌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각 시대에 따라 형태를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무렵에는 이미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이념, 그리고 그것을 헌법주의를 통해서 그러한 헌법주의라는 틀 속에 넣어두려는 이러한 이념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 국가보호형법이 과거와 같이 형법만 가지고 따지던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게 되면 틀린 내용이 되는 그러한 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해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법학을 따로 공부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교과서들 그것을 보게 되면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각 법률마다 다른 주장을 하면서 완전히 그것이 별개의 것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교과서를 일반적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법학은 전면적인 손보기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이 체계적으로 통합되지 않으면 이렇게 형법 같은 경우에는 한 200년 전, 민사법 같은 경우에는 훨씬 길죠. 아무리 빨리 잡아도 400~500년 전, 그보다 더 과거, 이러한 시대의 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자료들, 교재들, 이것을 번역해서 들여와서 다시 재조합한 수준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놓고 헌법이라고 하는 그 중심축을 따라서 합쳐놓게 되면 거의 맞지 않을 정도로
그 틈새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미리 알려드리고 바로 이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리걸마인드라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법 시스템을 지금과 같이 그 어긋나 있는 것을 어떻게 연결지어야 하고 또 그 해석이 어떻게 바로 잡혀야 하는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좀 어렵죠. 전문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뭐 상위 한 10위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모두가 그 정도는 전문적인 이해와 또 논리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좀 어렵고 딱딱하고 또 여러분이 그냥 들을 때는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강의를 무려 뭐 50분, 1시간 이상 이렇게 듣고 나서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 내용과 합치되지 않는 전혀 다른 엉뚱한 질문을 한다든지 또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그것이 그 내용이다 하고 이야기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지식인이죠. 그리고 저마다 어떤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해온 그런 국민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이 강의를 들을 때에는 반복해서 듣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여러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는 이유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어떤 법 제 몇 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법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현재 이 시사라든지 정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그 여러 분야에서 그 전문가들이 다 이 주제를 이야기할 때가 많죠. 공개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어느 기자나 어느 언론인이 정치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들이 계신데 나는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나는 법을 해석하고 법에 대한 풀이를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특정 법조문을 적용을 해서 다툴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내가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옳다고 하지 않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무리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것으로 주장을 해서 자신들이 그 지지하는 그 어떤 권익을 구제받고 싶다 하더라도 나는 아닌 것을 그렇다고 이야기해 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국가보호형법에 대해서 좀 연역적으로 다루어 보죠.
아주 가까운 때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표현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부르죠. 속칭 군사 독재 시대. 그러니까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그때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독재를 하는 제왕적 대통령, 그 대통령에게 국민 A가, 이 개인인 A가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국민들의 단체인 B가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라든지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올바른 지적일 경우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그의 정치 이념이 싫어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반정부라는 그러한 그 라벨이 붙었겠죠.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서 그런 대통령이 있는 이 대한민국 자체가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반국가라고 하는 그런 라벨이 붙겠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한 개인이나 단체들의 경우에 전부는 아니고 일부는 아마도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법상으로 많이 받은 그런 그 죄명, 그것은 내란죄, 소요죄,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국가보안법을 예로 들면 가장 흔한 것이 찬양고무죄,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찬양고무죄 하면은 오늘날에는 그 정도를 가지고 인신을 구속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그러나 법률이 있는 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에 자신의 이념과 자신의 철학과 다른,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독창적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대와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는 국정 철학, 또 국가 운영,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겁니다. 내가 이 국가의 질서에 맞추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 내가 피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인식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 국가를 보호하려는 형법, 대표적으로 국가보안법 같은 것도 지금까지 이러한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가보호 형법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당사자들은 억울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을 규율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왜 그들이 그렇게까지 무질서했는지, 왜 법규범을 번번이 위반하는지 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로서 지나간 일들을 다시 돌이켜 보면은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국민 A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단체 B가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 그저 개인이거나 개인의 모임일 때 특별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특별히 무엇을 추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온전히 개인들의 모임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겠다는 고의성과 그리고 법이 금지하는 목적을 추구하겠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한 개인, 그리고 그 모임이라면 모임의 법으로는 수괴라고 합니다. 우두머리. 그 정도만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위주의 시대에. 그런데 이때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러한 반정부 활동 혹은 이 국가보호형법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정치 세력이었다든지 아니면 그들 가운데 공무원이 주축이 됐다든지, 그 당시에는 아마 일반 공무원은 이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육 공무원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는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었죠. 만일 이 공무원에게 그러한 일을 허용했을 때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일 그런 행위를 했다면 큰일 났겠죠. 어떻든 그러한 정치 세력이나 공무원들이 주축이 돼서 이 국가보호형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아무리 대통령이 독재적인 대통령인 시대라 하더라도 그것은 엄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그 권위주의 시대에 이러한 일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서 오늘날의 관념에 따라, 오늘날의 리얼마인드에 따라서 재심을 받고 과거의 그 판결이 잘못되었다 해서 그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학의 관점에서는 좀 고민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 흘러간 강물을 지금 그 자리에서 심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비슷한 것으로 각주구검이라고 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 그 좀 비난하죠. 바보 취급을 하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법부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아주 그 아름다운 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그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비논리적이고 옳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흘러간 물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재심 얘기를 했는데 그 재심의 경우에도 그 당시에 그 판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군중을 동원했다든지 개인적으로 이 그 범죄 행위를 했다든지 한 사람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인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랬던지 아니면 지금 그렇던지 하게 되면 그 좀 심한 처벌을 받았더라도 재심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활동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그런 경우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좀 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군주 주권 시대라고 하는 왕이나 황제 주권 시대에는 이 국가보호형법이 강했죠. 그것이 모반죄라든지 영모죄라든지 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게 되면 목숨을 잃는 것이 당연하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호형법은 과거에 서민을 규제하기 위한 형법은 아니었습니다. 서민을 규제한다면 그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는 그러한 죄가 성립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개인을 파멸시키기 위한 그런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법 집행 사례를 따져봤을 때 국가보호형법이 서민인 개인을 규제한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또 실익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주로 이것은 군주에게 도전할 만한 힘이 있는 귀족을 규제할 때 효력을 발휘하고 유용하게 사용된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화나 문학작품을 보게 되면 아주 강력한 그것도 힘이 센 그런 독재자가, 황제가 힘없는 개인에게 이 국가보호형법을 위반했다 해서 탄압을 하고 가해를 해서 결국은 그의 목숨을 빼앗는 그런 내용을 종종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작품 속의 이야기고 아주 드물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소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겠죠. 정치적인 어떤 충돌은 대부분은 강자 대 강자의 싸움입니다. 처음부터 약자가 강자에게 덤벼든다면 그 약자는 좀 무모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싸웠을 때 약자가 이긴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하는데 진실로 체격이 작은 사람이 약자는 아니었죠. 기교가 뛰어나다든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전투력이 싸울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결코 약자가 아니었고 약자는 승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의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강자와 약자가 싸워서 약자가 이기지 않습니다. 이긴 자는 강자인 것입니다. 게다가 우수한 자와 우수하지 못한 자가 싸웠을 때 우수하지 못한 자가 이기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자 대 강자의 대결이 있었을 때 승패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 승패가 결정이 된 이후에 패배자에게 가담했던 군중들, 그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는 물론 많았을 겁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전해지는 스토리는 강자와 강자의 대결 구도 부분은 건너뛰고 마지막에 패배자를 따르던 군중이 좀 안 좋은 이야기지만 사람이 사냥당하듯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곤 하는데 그 과정이 중간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국가보호형법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로
그것이 작동하는지,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전부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이렇게 공연히 남의 권력 다툼에 개입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 권력 다툼을 하는 양자가 있다고 합시다. 강자 대 강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권력 다툼을 하는 어떤 사람을 추종하기로 했다. A라는 사람을 추종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A가 실력자라면 안전합니다. 그러나 실력이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 실력이 없는 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추종한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전사하게 되죠. 이 실력이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우선 자기 자리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느끼죠.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모두를 의심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한마디의 반론도 반박도 하지 못하게 무조건 추종하는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다른 부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방을 향해서 총탄을 난사합니다. 그 결과 적을 많이 만들죠. 이러한 실력이 없는 자를 따르면 대단히 위험하고, 그리고 따를 때도 편치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단지 도구로 쓰지요.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물어뜯고 싸우게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이 명예롭지 못하고 품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서 똑같이 품위 없게 싸우고 왔을 때만 그 충성심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실력 없는 자를 따르다가 전사하는 사람, 과거의 이야기이고,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실력 없는 자를 따르다가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전사는 아니고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그 범죄자가 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고 손해배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권력에 관해서 다툼이라는 것은 항상 강자 대 강자의 다툼이었다. 그것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국가의 권위에 도전해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는 백성들이 아닌 것이죠. 왕족이나 귀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21세기 헌법주의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은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촛불 시위대 개인들이 아닙니다. 시위는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법의 범위 내에서. 다만 그 시위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시위였다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촛불 시위를 촛불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던 세력,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일 때. 이 집회를 기획하고 운영했던 세력은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에 속하겠죠. 그리고 이 혁명이라고 하는 촛불 집회를 기획하고 운영한 세력을 또 지휘한 세력이 그 뒤에 있겠습니다. 그들도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국가를 위협에 빠뜨리게 하는 자는 일반 국민 한 명 한 명, 시위를 하는 국민들, 그들이 아니고 사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대법원장, 국회의장, 국회의원, 법관, 그리고 공무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권이 왕에 있지 않죠. 주권은 전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 즉 국가를 파괴하고자 하는 반국가 행위, 이것은 왕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국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국가보호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 명 나와서 왕에게 반기를 드는 백성, 그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합법한 왕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귀족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호형법과 국가보안법 같은 것들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지금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그것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는 통치기관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러한 법률은 더욱 필요해졌죠. 이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필요해진 것입니다. 국가를 보호하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 전체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92조는 조문의 제목이 외환유치입니다. 이때의 외환도 환란이라고 하는 그 환자를 쓰는 겁니다. 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여기에서 외국이란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법조문에서 통모하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만으로는 안 되겠죠. 나라는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외국은 외국의 국가대표성이 있는 기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의 나라 국자를 쓰니까 이 나라는 국제법상 승인된 국가는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통모라고 했는데, 통모는 함께 모의를 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고, 전단이라는 말은 전투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법상 그 전쟁에서의 전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전투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의 영역을 침입하거나 대한민국의 영역에 폭격을 했을 때 그것은 사실상의 전투, 그 형법 제92조의 전단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이 전투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투행위가 있으면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상대방이 전투할 의사가 없었는데 생기게 하였어야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원래 전투하려고 하는 자에게 했어도 마찬가지이고, 결과적으로 전투행위만 있으면 외환유치죄의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정부를 대표하는 그 기관도 결국은 사람이 나와야 하겠죠. 그러한 사람이 아닌 그냥 외국인, 그리고 외국인의 공적단체가 아닌 사적단체, 이것이 지금 외국인과 통모하여라는 그 외국인을 가리킵니다. 항적한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를 한다, 대한민국에 공격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이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것도 여적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예비, 음모, 선동, 선전을 다 처벌합니다. 이제 외환유치죄라는 것을 보았는데, 이 외환유치죄는 외환의 죄라고 하는 장 속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외환의 죄는 형법 제2장에서 규정을 합니다. 형법 제2장에는 구체적으로는 제92조에서 제104조까지가 규정돼 있고, 이 중에 별개 항목으로, 그러니까 미수범, 예비 이런 것을 제외한 별개 항목으로는 8개 정도의 범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유치죄하고 외환의 죄는 그 범위가 다른 것이죠. 외환의 죄가 훨씬 폭이 넓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이 외환의 죄라고 하는 것을 형법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상 교수의 형법 강론의 내용을 소개하죠. 외환을 유치하거나 대한민국에 항적하거나 적국에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이렇게 되면 외환의 죄의 개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한 8개 정도에 해당되는 이러한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외환의 죄를 범했을 때에 해당되죠. 그러다 보니 이 경우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근거하여 재직 중 아직 대통령의 지위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형사사항의 소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형사사항의 소추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형사상의 소추는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공소 제기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검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공소 제기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법관은 그 공소장을 받아서 심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현직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는가? 이건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헌법 제84조가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신뢰하는 법관이 심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현직 대통령이 외환의 죄를 저질러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역시 특별할 일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별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대통령은 존엄한 존재도 아니고 특별한 인간도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정에 나왔을 때 방석을 하나 더 깔아줘야 되는 인간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가야 하면 대통령인 인간도 역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선고됐을 때는 형이 집행되지요. 그런데 그 형 집행이 만일 자유형이어서 징역을 집행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형을 집행해야 한다. 대통령과 일반 국민은 똑같다고 했죠. 설령 그가 현직 대통령이었어도 그러면 그는 징역형을 집행받아야 합니다. 우리 집에서 아주 애지중지하는 귀한 아들, 딸이 성년인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우리 집에서 매우 귀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징역형을 집행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대통령인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징역형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선은 징역형을 받으러 그러니까 그 형 집행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의 업무를 볼 대통령의 의자가 비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헌법은 이것 역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이 사고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대통령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는, 업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헌법 제71조에 의해서 권한 대행을 해서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통령은 아무 걱정할 것 없이 형 집행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구분은 물론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가지고 정할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것이 사고로 처리될 것이냐 아니면 거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법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고 가령
6개월이나 1년의 징역형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권한대행을 하면 되겠죠. 대통령은 징역형을 받고, 그러면 그 형 집행을 마치고 나면 다시 대통령의 의자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은 사고라는 것으로 형 집행은 그대로 하더라도 아직 대통령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 대행이니까. 그러나 바로 이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을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을 해서 파면을 시킨 다음에 사고 상태를 거리 상태로 만들겠죠. 그렇게 되면 거리가 되었을 때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환의죄의 경우이고, 외환의죄를 형사소추를 해서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행위를 역시 탄핵의 소추를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소추를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순서가 바꾼다기보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형사소추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헌법 제65조에 따라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해서 헌법 제84조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국민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은 헌법 제65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 탄핵의 결정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의 재판은 그대로 지장 없이 계속됩니다. 이 경우에도 탄핵의 결정을 했을 경우에 또 일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오죠.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의 소추가 의결이 돼서 심판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이 이유 있다. 그러면 그 종류는 탄핵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문에서 주문은 파면한다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법에도 있고 또 실무제요에도 있습니다. 파면한다로 주문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면이라는 그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탄핵의 결정으로, 그러면 역시 대통령은 거리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형사소추가 진행 중이라고 했죠. 그 형사소추와 그 병렬적으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미리 거리가 결정되는 것이죠. 앞의 경우에는 사고를 거쳐서 거리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가 좀 복잡하다면 좀 느리게 반복해서 다시 확인을 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 정리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의 결정으로 거리가 되고 나면 역시 헌법 제71조에 따라서 권한 대행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그러면 이때 권한 대행이 주로 하는 일은 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죠. 이 선거는 당연히 보궐선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외환의죄,
외환의제라는 것이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율하는 그러한 형법상의 그 규정이다. 그리고 이 국가를 보호한다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 그리고 우리 전체 국민의 대한민국과 헌법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형법 각칙의 외환의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러한 외환의제를 범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해서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으면서 그 후에 그 탄핵의 결정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재직 중에 형사소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탄핵의 그 소출을 해서 탄핵의 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